민중권의 정치다방.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6.4 선거가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관심은 벌써 7.30 재보궐 선거로 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다방에서는 나름 차분하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이 무엇인지, 또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주제는 진보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확인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선명한 양당 구도 속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들이 아주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당 체제가 기존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진보 정치의 혁신 과제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유시민, 노회찬 씨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호칭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는 네. 동지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위화감 조성한다고. 우리 근데 민주노동당 때랑 또 뭐죠? 그 진보신당 때는 그냥 서슴없이 동지라고 불러서는. 지금 한여름인데 뭔 동지. 네, 그래서 유시민 당원 그리고 노회찬 대표님 이렇게 불러드릴까 합니다. 자,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성적표를 받아봤는데요. 요 우리 뒷면에 성적표가 나와 있죠. 그런데 참 이거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땡땡이 치고 그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다음에 받은 성적표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도장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좀 왔습니다. 도장을 어떻게 받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도장 훔쳐가지고 찍어갔는데. 예. 우리 친구는 아예 그 새로 새겨놨거든요. 이렇게 따로. 저는 무슨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을 포함해서 가까이에 있는 다른 진보 정당들까지 그 성적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최근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이 나쁜 성적표가 나왔다기보다는 이번 거는 이제 4년 만에 한 건강 진단이었다. 4년 전의 건강 상태는 이미 그 당시의 의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4년 만에 건강 진단을 해봤더니 그 4년 사이에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게 이미 최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화 일로에 있다가 이제 지금 가장 나쁜 상태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좀 차분히 생각하면은 좀 예견된 결과였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큰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나타날 그런 결과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이거 아마 정의당 선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 소감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평당원이라 다소 책임감이 약해서 그런지 이제 정의당 밖에 일반적인 시선으로 한번 이 선거 결과를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2회 방송 때 제가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복원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해 보는 선거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복원력이 있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오른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던 거를 이제 우연히 잠겨가는 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세우긴 세웠는데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일단 침몰은 면하는 정도의 복원은 민심의 힘으로 한 거 아닐까. 언론에서는 각자 이겼다고도 주장할 수 있고 또 졌다고도 할 수 있는 여야가 특히 이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선거라 평가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얘기 아니었을까. 접전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승부가 났지만 아주 미세한 표차로 승부가 난 것이 또한 대부분이었고 영원함을 제외하면 그런 점에서 한국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할 때 크게 봐서 두 갈래로 그냥 정리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부산이 상당히 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차가 사실은 무효표 내 안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효표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었을 그런 거였는데 좀 아쉬움도 좀 많이 남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끼친 곳은 교육감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으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조금씩 그 책임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약간 희석된 형태로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교육감 선거는 뭐 다른 요인까지 이제 반영이 더 되어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지방선거, 4대 지방선거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예. 전반적으로. 다만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쫓아갔던 것이고 또 격차를 좁혔던 것이고 이런 좀 평가도 가능한 것 같아요. 야권 전체를 놓고 보자면은 오히려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상일생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그 결과가 자력으로 얻은 어떤 자기의 노력과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회복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더 성적이 안 좋았을 뻔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덕을 본 게 그나마 이 정도 아니겠느냐. 실제로 예를 들면 2월 말 정도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세월호 사건이 4월 16일 날 벌어졌으니까 2월 말 정도에는 뭐 수도권도 사실은 야권이 굉장히 위태했죠. 그렇죠. 서울마저도 적극 투표층에서는 뒤지는 걸로 쭉 나왔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양 세력의 통합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새정년하고 민주당과의 통합이 3월 1일 날 이루어진 것도 지방선거 앞두고 위기감에서 이제 그 통합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초무공천 소동이라거나 3월 말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밀리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이 크게 변해 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로 좀 이렇게 그런 점에서 야권이 좀 구사일생한 자기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기보다는 어떤 외적인 또 환경의 변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그런 이제 어찌 보면 그 다행스럽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뭐 9대 8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큰 차이를 갖다가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너무 저는 이제 지금 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일반적인 평가하고 일치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약간 이제 사실 당원 입장을 벗어나서 그냥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평가들은 일정 부분 현실을 왜곡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민주주의 선거라는 게 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을 옮겨감으로써 권력 교체가 일어나고 뭔가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정치학 이론이나 혹은 이제 정책 결정론에서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유동성 또는 이동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유권자 이동성이 너무 낮아도 문제, 너무 높아도 문제예요. 너무 낮으면 정당들이 안 변하고요. 이게 너무 높으면 이슈에 따라서 막 정당이 죽고 살고 하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없어져요. 적당한 수준의 이동성, 그게 이제 스윙 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그렇죠. 원래 이제 이 선거에서 유권자 이동성의 개념이 뭐냐 하면 집권 세력에 실망해서 야당 지지로 옮아가는 정도. 그거를 이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야당 후보들이 그 전에 예측됐던 것보다 선전을 한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세태가 집권당을 욕하고 제1야당을 비웃는 것이 유행처럼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야당이 살 때는 집권당이 소위 똥볼 차거나 자살골 넣거나 혹은 무능, 부패, 실수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야당이 이기는 거지. 뭐 집권당이 엄청 잘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길 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야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매우 정상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뭐 저도 새정치민주연합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속한 당도 아니고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폄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올림픽의 어떤 성적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금메달을 가지고 이제 1위, 3위를 따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금운동을 합해가지고 총 메달 수로 이렇게 성적을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금메달만 놓고 보면은 8대 9예요.
그 관객단체장을 그렇죠. 금메달로 보면 그래서 비슷비슷했다. 그만하면은 뭐 누구 둘 다 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둘 다 이겼다고도 볼 수 있다 이래도 되는데 은메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기초단체장을 보게 되면은 226개 중에서 새누리당이 117개 그리고 이 야권이 이제 그 80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메달에서 많이 밀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메달도 동메달도 물론 밀리죠. 그렇죠. 동메달로 가면 이제 뭐 동메달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너무 그 광역단체장 선거는 그만큼 상징성이 있고 또 유권자들도 굉장히 정치적인 투표를 한 겁니다. 사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치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중시해야 하는 거는 마땅하나 이게 이제 지방선거 성적의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진짜 새누리당은요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새누리당 이러면 이제 그 당을 잘 설명 못해요. 새 누리당. 진짜 세요. 옛날 차떼기하고도 살아남았고 대통령 탄핵하고도 살아남았고 그 국민들 죄 없는 국민들 몇백 명씩 죽게 만든 이런 무능을 저지르고도 끄떡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세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새누리당 진짜 세다. 아까 그 모빌리티가 안 되는 달도 차면 기울고 또 열을 붉은 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 꽃은 365일 붉은 것 같아. 조화라서 그런 거 조화. 참 신기하지. 그 안철수 씨 세력하고 합당을 했는데 사실상 근데 그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난 측면이 있지 않나요? 그런 느낌도 좀 그나마 들고. 합쳤으니까 이만큼 했지. 그래요? 민주당 그대로 있고 새정치연합 만들어 가지고 안철수 씨 쪽에서 후보 다 냈어 봐요. 그럼 선거 하나만 하지. 예. 사실 그 군명령이 올라탔기 때문에 둘 다 구사일생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봐야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예상외에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도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돼 버린 거죠. 사실 어떻게 4년 보면 전 선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밀린 것 같긴 한데 4년 전하고 비교하면요. 그때는 천안함 사건 직후여 가지고 그 북풍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던 선거예요. 이번에는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예. 북풍도 못 일으켰고 집권 세력에 매우 불리하게 바람이 역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2010년 지난번 선거는 천안함 사태 직후의 선거이기도 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년 때 이제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안함 사건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어떤 그 서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반응을 넘어서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많이 작용을 했고 또 야권 연대가 잘 굉장히 됐죠. 이제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던 때가 2010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유일하게 이긴 선거가 2010년 선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말고는 다 지고 있거든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2010년 이겼는데도 그 후에 두 번의 총선과 대선, 그러니까 두 차례 이루어진 선거에서 다 졌고 이번 선거에는 세월호 때문에 뭐 세월호만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하여튼 세월호 덕까지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는 선거가 다시 된 거죠. 예. 근데 결론은 새누리당이 세다는 거예요. 진짜 세요. 예. 예. 그 한편으로는 이제 뭐 광역단체장 선거랑 그 밑에 선거의 그 결과가 상당한 이제 대조를 좀 이루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대 간 투표. 이 투표율이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예, 그거는 벌써 오래된 일이죠. 예. 이번에 또 다시 나타났는데 그리고 여촌야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만 해도 또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이 차이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촌야도는 이제 60년 된 현상이고요. 세대 간 투표율 차이가 나기 시작한 그 지지율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건 2002년도부터 본격화된 이제 그것도 한 10여 년 넘은 건데요. 여촌야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선거를 실시한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이 보수 세력 또는 뭐 반공 수구 세력 이쪽이 항상 이겼어요. 거기는. 이번도 예외가 아니고 다만 이제 도시로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여촌야도 현상도 더욱 심해져 오고 그게 이제 세대 투표하고 겹치면서 지금 이제 커지는 거죠. 예, 고령화의 영향도 커요. 고령화의 속도가 농촌 지역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이 여촌야도라는 전통적 60년 넘은 현상에다가 세대 간 지지율 차이라는 대비라는 이 한 10년 15년 된 이 세대 간 현상이 겹치면서 극단적으로 이번에 더 나타난 거죠. 다음 선거에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한편으로 이게 충청남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안희정 씨가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보면 그 할아버지들이 시골 할아버지들이 우리 희정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충청도 지역은 그 성향 자체는 그쪽이었는데 지난 대선 선거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여당 기초단체장, 뭐 성향이었는데 비례투표 전부 새누리당이 이겼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그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지사 선거만 그런 거죠. 예. 충남 도의회는 40석 중에서 새누리가 30석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안희정 도지사 후보가 그런 걸 뚫고 광역단체장에서 승리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뭐 고령화가 될 이 나이 드신 분일수록 보수화되는 거는 뭐 어찌 보면은 그 굉장히 좀 생리적 현상처럼 그 우리가 이제 뭐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엄연한 현실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가지고 나이 들면 다 보수다 이렇게 그게 낙인 찍을 필요는 없어요. 없고 사실 지역 같은 데서도 보면은 나이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나이를 초월해 버리는 경우. 그럼 내가 서민이니까 나이가 많지만 내가 서민이니까 서민 대변하는 후보 찍겠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예,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개개인이 나이가 들면 보수화되냐 아니냐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선거가 전통적으로 40대에서 이기면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40대에서 상당한 표 차이로 이제 야당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경기 모두 다 선거를 내준 결과가 됐어요. 이제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50세 이상하고 39세 이하하고를 하면 고령층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그 투표율 차이가 또 20, 30대보다는 50대 이상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고령화된 가운데 투표율 격차가 세대별로 나니까 이제는 40대가 6대 4로 지지해줘도 그 후보가 못 이기는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향후에 우리 사회의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그 근본적이고 위력적인 변수가 이 사회적 인구 구성의 변화거든요.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적절한 시일 안에 이것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한국은 일본처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완전히 이제 어떤 개혁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봐요. 새누리당에서 이거 세다라는 것의 비밀이 바로 이제 여기 그거죠. 있다고 보는데 핵심이 그거예요. 그거하고 영남, 인구 많은 영남.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50대가 결정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50대가 층이 과거보다 훨씬 두터워졌고 어찌 보면 과거 40대가 했던 역할을 지금 50대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는 50대 층의 야권 혹은 진보 개혁 세력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이제 과제가 던져진 것이지 50대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선거제도 문제도 따라서 함께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문제.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구 그 표의 등가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농촌 사회 이런 데서 이렇게 오히려 적은 인구가 이제 같은 수의 국회의원을 뽑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과잉 대표되는 과잉 대표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실제로 뭐 독일 같은 데서도 1대 1.2 내지 1.3 정도까지만 위헌이 아닌 걸로 허용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여전히 1대 3까지도 3배 차이가 나는 것까지도 이제 허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게 이제 드러났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한 명씩 뽑는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명, 3명씩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별로 어느 지역을 보나 뭐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 구성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한 명씩 뽑는 게 이제 시의원, 도의원, 그 광역의원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광역단체장이 한 명만 뽑기 때문에 끝나지만 이제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 선거 결과 그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산시의회. 부산시장은 이제 가까스로 뭐 새누리당이 된 건데 부산시의회는 어떻게 됐느냐. 부산시의회가 42석이에요. 이게 100% 새누리당입니다.
대구시가 27석인데 100% 새누리당이고 울산이 19석인데 이게 다 그 새누리당이에요. 물론 광주도 그래요. 광주도 19석이 다 이제 새정견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일당 지배 체제예요. 뭐 일당 독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당 지배하면은 결과만 보면 공산당이나 똑같지. 예, 거기는 그래도 다른 뭐 조선사회민주당도 있고 형식적으로 위성정당이 좀 있죠. 위성정당 등이 있는데 이거는 2중대 3중대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중대도 없는 거야. 그냥 본부 중대가 다 본부 먹고 중대만 있는 다 거예요. 하는 거지. 예.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근데 그럼 부산의 기초의회, 구의회들을 다 놓고 보면은 구의회는 새누리당이 50%는 넘지만 다 먹지는 못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2명, 3명을 뽑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대선거구 효과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이게 민주주의가 여기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아니 사실은. 서울, 인천, 경기도 결국 두 당이 100% 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역의회를. 예, 광역의회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회에 두 당 빼고 하나도 없고요. 네. 경기도의회도 지난 4년 전에는 그래도 국민참여당 비례도 들어가고 뭐 야권 연대해서 이제 민주노동당 후보도 당선자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100% 두 당. 1번, 2번이에요. 예. 그럼 뭐 지금 수도권 광역의회만 보면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2개밖에 없고 뭐 영원함으로 가면 1개밖에 없고 한 개씩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물론 그 한 당을 통해서도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뭐 수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단색으로 돼 있어서는 곤란하겠죠 아무래도. 예. 예. 뭐 선거의 의미가 사실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지 어느 당이냐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뭐 이쪽 지역도 그렇고 저쪽 지역도 그렇고 그냥 일당 지배 체제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전부터 한 집안이에요. 다 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보다도 더 심한 지금 독재 체제가 돼버린 거고. 아, 이제 북한에 조선 노동당 말고도 뭐 최고인민회의에 좀 있죠. 위성 정당들 좀 넣죠. 위성 정당들 이렇게 문의 옛날에 우리도 전두환 대통령이 왜 민한당 만들고 뭐 1중, 2중대, 3중대 만들어서 선거인단 선거에 나와서 90% 정도만 소박하게 득표를 했잖아요. 그때 뭐 유치성 씨하고 또 누구하고 둘 출마해 가지고요. 신용이라도 했는데 그때도. 지금은 뭐 자유로운 선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오공화국보다 더한 그런 그걸 또 일당 지배 체제. 역설인 게 그걸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이제 그렇죠. 독재가 돼버린 거죠. 예, 대단해요 두 당 다. 예. 둘 다 그러니까 앞에 새자가 붙어 있네. 새. 새누리당하고 새. 우리도 바꿉시다. 아니 새정을.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데 당면에는 둘 다 새가 들어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세력 그게 아이가 아니라 어유로 해서 새 정의당. 자, 그 또 하나 이제 얘기해야 될 게 그 진보 교육감 문제입니다. 그 이번에 거의 이제 휩쓸다 했죠. 영남권만 빼놓고는 거의 다 진보 쪽. 영남권에도 지금 부산 이런 데는 다 네. 김석준 예. 교육감이 김석준 교육감이 됐고요. 그 양반은 경남. 벌써 한 20년 그 진보 운동을 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김석준 교수는. 예. 그래서 이것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그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새로 진보 교육감이 됐을 때는 그 전에 이제 그 뭐랄까 교육감이 그 단체장들도 보수적이었고 교육감도 보수적이었는데 그때 만들어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있고. 제가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이제 당에서 출마한 그 후보를 돕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만난 이제 아주머니들 몇 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인사하면서 이렇게 우리 후보 지지를 호소하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알겠다고 하면서 근데 우리는 교육감 선거에만 관심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뭐 보수 후보의 난립과 진보 단일 후보 그런 구도의 효과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또 서울처럼 이렇게 막판에 이제 뭐 폭로 소동으로 인한 어떤 스캔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 날로 이렇게 좀 이 심화되어가는 어떤 그런 교육 경쟁 속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가 굉장히 절절한 생활의 현실의 문제가 되면서 더 나은 교육, 더 좋은 교육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 갈망, 뭐 욕망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 표현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 이거보다는 우리에게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을 누가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면서 또
지난 시기에 여러 훌륭한 또 이 뭐 진보계 교육감들의 성과, 혁신학교라거나 여러 가지 그런 성과들까지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저는 좀 이거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미디어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선거 결과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큰 부분이 번호가 없어지는 데 따르는 효과라고 봐요. 예. 물론 그 번호가 없어진 기본적으로 거예요.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1번 하면 이제 새누리당, 2번 하면 민주당, 제1야당이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 둘 다 싫은 사람만이 3번 이후를 봐요. 근데 교육감은 기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투표용지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거 공보를 살펴보거나 그 선거 포스터를 들여다보거나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정보를 스스로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후보가 어느 번호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기호에 따라서 줄투표를 하는 경우보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훨씬 깊게 생각하고 투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군데의 세종시 포함해서 교육감 선거 중에 13군데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 13군데 중에 8명이 정교조 출신이에요. 예. 기호가 있었으면요. 그게 1번 달고 나온 사람이 뭐 정교조 욕하면서 선거를 했으면 그 선거를 못 이겨요. 예. 그러니까 이 정교조 출신이냐 아니냐 뭐 기호가 몇 번이냐 어느 당과 가깝냐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정책을 보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서 대개 진보 후보 당선자들의 득표율이 낮은 곳은 한 35%, 높은 곳은 한 45% 득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또 다르게 보면은 번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번호 없앤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번호가 없기 때문에 보수 후보들이 난립된 면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사실은. 그거는 이제 긍정적 부작용으로. 긍정적 부작용. 그래서 또 그 보수 후보의 난립이 또 우리에게 승인의 일부가 된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새누리당이 센 이유가 뭘까요? 보수 정당이 지금처럼 강고하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 정치사에.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거의 이 자유선진당을 흡수한 이후로 몇 년째 강고한 단일 대우로 보수 정당이 가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이. 지금 그 광역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48.55%를 전국에서 받았다고요. 받을 수 있는 맥시멈 표를 다 받은 거예요. 이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도. 이 강고한 단일대오, 보수 단일대오의 정치적 위력 이런 것은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이 새누리당은 그래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 번호가 없어진 것이 이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강고한 보수 단일대오를 허물어뜨린 거죠. 정치적으로 조율해서 단일화시킨 건 진보 쪽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민사회에서 자체로 네. 경선 규정을 만들어서 했고 보수 쪽은 이게 원래 힘으로 서열로 줄 세우기를 하고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교육감 이외의 선거를 그렇다 해서 번호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이제 저기 정당 그 무공천하는 거죠. 싹 다 그냥 대통령부터 다 없애버렸으면 좋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여북 답답하면 내가 이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로 예, 나가는. 좀 이성을 회복하면서 아니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뭔가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유권자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가 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이제 보면서 느끼는 생각인데요.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에서는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자기 판단 소신으로 투표를 해요. 그게 뭐 몇 번이든 예. 찾아서 투표를 하는데 그 밑으로는 솔직히 잘 몰라요. 봐도 잘 몰라 솔직히. 공공을 아무리 잘 기초에 봐- 방해에 이런 거. 봐도 잘 모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뽑히든 내 생활에 무슨 영향을 줄까 하는 그런 의식까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두 개를 찍으면서 그 번호에 따라서 뒤에 것들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다 다른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까다로운 유권자예요. 까다롭고 네. 예. 준비를 많이 하는 분들이고. 별난 유권자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은 앞에 두 개 찍으면 그 따라서 그냥 뒤에는 11 찍거나 22 찍는 그 결과가 사실은 이 다양한 어떤 그 후보들에게 선택권을 결과적으로 이제 박탈하는 그런 이제
결과도 났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번호를 갖다가 이제 연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한 그 같은 기호를 주는 게 같은 기호를 준 거는 유권자 편의의 측면도 있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갖다가 단일화시키는 어떤 다양한 걸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이 번호를 갖다가 다 추첨해 가지고 그러니까 번호는 이때 새누리당이 모든 선거에서 1번이 안 되도록 또 2번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있는 근데 거죠. 번호도 없고 당명도 없는 교육감 투표도 잘만 찍는데 정당 후보들한테도 왜 기호가 필요해요? 저는 예컨대 당명하고 이름만 적고 그리고 교육감 투표용지처럼 지역마다 같은 비율로 그 순서를 돌아가면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호를 다르게 하면은 번호 없는 거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근데 이번에 근데 우리가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교육감 선거에서 이슈가 없진 않았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혁신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형 사립학교인가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고 이게 뭐 단지 뭐랄까 투표용지 이런 부분 아니라 상당수의 또 유권자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진보 후보가 하나였고 그다음에 보수 후보가 난립된 거는 그전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졌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다 이겼고 한 지역에 한두 지역이 아니라 사실 전국으로 석권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중요한 그 유권자들의 선택에 또 중요하게 이제 작용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좀 얘기를 좀 마치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건 당장 뭐 벌써 청와대부터 뭐 쇄신한답시고 이정현 씨가 이정현 대변인인가요? 아니, 국가를 개조한다는데 네. 뭐 누가 뭘 어떻게 개조하겠다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일단 뭐 청와대부터 뭐 그 진용을 좀 다시 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새롭게 대변인이 임명이 됐고 아니 보니까 뭐 YTN에 있으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 못 내보내게 막던 혁혁한 전공이 있는 사람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했는데 뭘 개조한다는 얘기예요? 권한유착을 시스템화하는 거죠. 그렇죠. 제도화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필요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사실 사람만 바꾸는 동일한 내용은 동일한데 일종의 진용만 바꾸는 그런 식으로 아니 가는 인사를 하려면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요. 사람을 바꾸려면 어떤 조직의 목표 어떤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사업 내용 바뀐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 사람을 쓴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죠. 예. 근데 지금 국가를 개조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는데 뭘 어떻게 개조하겠다는 건지가 아예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인사를 하면 우리가 그 인사를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짐이 국가인데 짐은 그대로 있는데 국가를 뭐 개조한다는 게 뭐 옷 갈아입는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의복을 개조한. 그런 의미에서 개조는 굉장히 자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까지 사진 모아놓은 거 보니까 국가 개조란 거는 뭐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그 용어 좋은 용어도 아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총리 인사는 아직 안 됐죠. 예. 근데 국가 개조를 하긴 해야 돼요. 대한민국 개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개조해야 되냐. 이 돈만 숭배하고 경쟁을 최고의 미덕으로 꼽고 억울하면 출세하라주의로 힘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힘 휘두르고 없는 사람 차별하고 이런 국가에서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사람만 잘 챙겨주는 국가에서 모든 시민들을 잘 보호하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자본주의 발전 국가에서 현대적인 그런 복지 국가로 그 대한민국을 바꿔야죠. 그게 국가 개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개조는 예. 현 뭐 집권 세력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개조한다고만 했지. 뭘 어떻게 개조하겠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민들의 요구는 바뀌어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겠다라고 하고 그럼 남는 거는 이제 사람만 좀 바꾸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는 건 아닌가요? 근데 국가 개조 자꾸 요구하게 되면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 개조처를 신설해가지고 그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머리 아프다. 예. 그 지금 총리 인선이 지금 아직 안 됐죠? 뭐 오늘 내일 뭐 한다 그러더니. 예. 근데 뭐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뭐 개혁 후보보다 뭐 흠 없는 후보를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흠 없는 후보 여기 있잖아. 거국 내각합시다. 흠 없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 풀 내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 풀 내에서 흠 없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 이제 지금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수첩에 등재가 안 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를 뽑을 때는 그러니까 그 대개 이제 필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는 게 흠 없는 후보고 그렇지. 충분 조건이 이제 충분 조건은 허수아비일 것. 그러니까 흠 없는 허수아비를 뽑다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허수아비인데 허수아비처럼 안 보여야 아니, 돼. 그러니까 충분 조건을 갖추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 필요 조건을 못 갖추는 그렇지. 지금 그게 뭔가 문제인 뒤집어진 거지. 이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사실은 그 뭐 저는 총리를 꼭 그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허수아비라면은 네. 좀 이렇게 허수아비도 신터부리가 낫지. 신터불이 아니 그 뭐 외국인들 중에 깨끗한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흠 없는 허수아비 역할을 할 사람들. 신터불이 우리 땅에서 난된 지프로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프로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승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강공 드라이브가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완화된 지금까지 통치하는 다른 그 통치 스타일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반반이 돼버려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지금 가게 될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진 교수가 나를 보면서 그거 물어봐서 내가 입장이 곤란한데 뭐 예측 이런 거 함부로 했다가 되게 곤욕을 치렀던 저로서는 또 예측한다는 게 예컨대 이런 거죠. 아,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제 대통령답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대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또 사람들이 그래 되니 좋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예측도 이제 함부로 못 하겠어. 노 대표께서 예측을 좀 해. 이거 무리를 일으키는 일은 나한테만 시켜야 해. 아니 뭐 그래도 될 것처럼 생기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정부는 식물 정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식물 되니까 좋냐? 좋지 않아요, 저도. 나도 싫다고 이 우리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게. 채식주의자들은 그 용어 쓰는데 반대할 걸. 근데 또 뭐 나름 자유롭게 소신껏 글 쓰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면 바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의 모든 변화는 사람의 의지와 의도의 변화에서 와요. 의도의 변화.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이 변화하려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월호 참사를 거치고 지방선거를 거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전까지 국가 운영을 할 때 품었던 뜻과 조금이라도 달라진 점을 볼 수 있는 어떤 말, 어떤 행동도 현재까지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취임 후 1년 반 동안 진행된 것과 거의 동일한 모든 일들이 이후에도 반복될 것이다. 내치, 외교, 남북관계, 뭐 그런 거 규제,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데요. 제가 그 평양에 과거에 몇 번 가가지고 그 참 좋은 시절이었어. 막 예, 가고 그런 교류가 있었던 시절에 평양에 가서 아리랑이라는 그 공연. 예,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대규모 공연이죠. 그 공연을 뭐 2번인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유명한 그 10만 명이 동시에 그 연출하는 카드 섹션에 보면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 말라. 예. 이게 이제 아주 선동적인 이제 그 글씨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다가 북한에 무슨 요구 좀 하지 마라 변화를.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 청와대에서 하는 카드 섹션도 똑같다는 거죠.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요구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변화는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변화가 없으니까 시민들 스스로. 오히려 시민들이 압박을 통해 가지고 혹은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가면서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려면 정치의 역할도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1야당과 진보 정당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사실은 지금처럼 제1야당이 이번 선거에도 그렇지만은 뭐 세월호 반사이익 말고 스스로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새로운 희망을 갖다가 보여주고 신뢰를 얻는 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했잖아요. 했으니까 결과가 이만큼 나왔지.
덕담하자고요 우리. 그런 걸 떡담이라 그럽니다. 그건 덕담이 아니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떡담입니다. 그리고 뭐 부끄럽게도 진보 정당도 미약하지만 제 역할을 또 못해가지고 진보 정당도 뭐 변화를 요구하는데 변화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에게 변화를 아, 요구하지 야, 말라. 우리에게 변화를 어떤 변화도 요구하지 말라. 이게 어디 새누리당만 박근혜 대통령만 있나?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런 비판을 가할 수 있지 않아요? 아 그건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차이가 있지. 예. 아니요 뭐 진보 정당이 따로 이제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결국에 박근혜 정부는 안 변할 것이고 그다음에 변화를 강제할 어떤 위치에 있는 야당과 진보 정당이 이제까지와 같은 그런 무기력하거나 무력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안 생긴다는 거죠. 안 생기고 이번 선거 결과 내지 선거 결과 직후의 어떤 상황이 앞으로도 2016년, 17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당 득표 결과를 보게 되면 전국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48.55%거든요. 예, 받을 거 다 받았어요. 48.5%인데 사실은 근데 민주당이 41% 그다음에 나머지 걸 합하게 되면 사실은 51%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뭐 민주 또는 개혁 진보 세력이 사실은 50%보다 조금 더 받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면 새정치연합이 41.3%, 통합진보당이 4.27%, 이게 제3당이에요. 정의당이 3.61, 제4당이고 제4당이고 노동당이 1.17. 노동당은 경남에서 도비례 한석했죠, 그죠? 예, 그다음에 녹색당이 0.75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당 지형은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이 아닌 당 이렇게 다 합쳐보면 지금 50대 50이에요. 그렇죠. 예. 거의 50대 50이고 이쪽은 좀 예. 분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진짜 저쪽은 세다니까 새누리당. 예.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좀 또 하나 청취자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대선 주자들, 잠룡들에 대한 얘기. 그거 여론조사 벌써 나오던데 그래요?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오늘 건 봤어요. 여야 종합 1등이 박원순, 예. 2등이 문재인, 3등이 안철수, 예. 이제 4등이 남경필, 5등이 김문수. 이게 이번 뭐 이 단체장 선거가 많이 반영된 예. 그 뒤에 이제 정몽준, 안희정 이 순서로 가는데 문제는 1, 2, 3등을 합친 게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권 구도만 보면 3년 반 후에 정권 교체는 필연적이다. 현재로 보면. 예. 이런 낙관적 전망이 나오게 해주는 결과예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거고. 네, 그렇죠. 그때 또 되면 또 어떤 변수가 2010년에도 그랬었죠. 네. 왜냐하면 이 와중에도 48.55%를 받는 새누리당이 있잖아요. 예, 오늘 그러면은 선거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다음 네. 진보정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의 시간을 한번 가지고. 자성의 시간을 예. 너무 자성만 하지 말자. 자아 비판 좋아하잖아. 우리는 맨날 당에서 모여서 자아 비판만 해. 자아 비판 잘 안 하던데요, 세 보니까. 해요. 늘.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 기가 죽었지, 기가.